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 국가 예산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보도자료, 참고자료 쪽으로 가보면은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가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들어가셔서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저는 이 중에서 국가 채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 겁니다. 바로 우리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국가 채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일단 내년도 예산 규모에 대해서 잠시 보면은 내년도는 555.8조 원을 쓴답니다. 이 정도 쓸 예정이라고 그래요. 올해는 512조 원 요 정도 썼는데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이 쓰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때문에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실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살려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돈이 다 누구 돈입니까? 예, 다 우리 국민들 돈이죠. 국민들 돈으로 좀 부족하면은 빚내가지고 그것도 역시 국민들의 미래 수입을 담보 잡아서 빚내는 거죠. 다 국민 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국가 채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은 작년에 2019년도에 728조 원 정도였습니다. 조금 이따가 그래프를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올해는 839조 원, 거의 한 840조 원 정도가 되고 이대로 간다면은 요거는 추정인데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내년도는 945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후 내년에는 1000조가 넘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올해는 512조 원 그죠? 그리고 내년에는 555조 원을 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거다 세금으로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올해 512조 원 이렇게 일단 예산을 잡아놨죠. 실제 요거보다 훨씬 더 썼잖아요. 채권까지 발행해서 더 썼는데 실제 세금 수입은 481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555조 원을 쓴다 그러는데 국가에서 들어오는 세금은 483조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기업은 다 뭘까요? 돈은 요것밖에 못 버는데 이만큼 쓴다. 다시 그러면 조금 이쁘게 해가지고 보면은 국가에서 돈을 요것밖에 못 버는데 돈을 이만큼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이게? 빚내야 되겠지요? 앞서 본 국가 채무가 이렇게 해서 증가하는 겁니다. 국가 채무를 좀 더 보면은 여기 2010년도입니다. 거의 한 400조 가까이 되죠. 이렇게 GDP 대비 지금 요 정도인데 그때는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2019년도에 728조 그리고 뭐 GDP 대비 38.1% 요 정도인데 그때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 했다니까 40%가 뭐라고 40% 이 GDP 대비 40%가 뭐라고 이거 꼭 그래야 되는 법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빵빵빛이 늘어가지고 빵빵빛이 늘어가지고 이 예산안을 보니까 이래 딱 해놨대요. 이렇게 2024년에는 50% 후반 수준으로 50% 후반 50%도 아니고 50% 후반 수준으로 빚내서 이렇게 한번 관리해 본답니다. 빚을 엄청나게 낸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국가 채무에 대해서 또 그리고 우리 주식 투자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니까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드릴게요. 자, 일단 국가에서 저렇게 돈을 푸는 거는 쓸 데가 많으니까 그렇게 풀겠죠. 특히 또 요즘 같은 시기에는 민간이 잘 돌아가지 않잖아요. 기업도 그리고 가게도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저렇게 빚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란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일전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죠. 이 국가에서 빚을 갚는 방식, 국가에서 채무를 갚는 방식,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또 기업에서 빚 갚는 방식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우리 가정에서는 돈을 1억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그 만기란 게 있죠, 만기. 예, 만기란 게 있는데, 뭐 다 못 갚으면 보통 또 만기 지나서 또 연장을 또 하곤 하죠. 평상시에 이자만 이렇게 내고 있다가, 그죠? 또 뭐 만기 돼서 다 못 갚으면 또 이렇게 연장을 한다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뭐 그 가는 과정에 자산 가치의 변동이 한계 있기 때문에 또 때마침 또 이자를 꼬박꼬박 잘 내어야 되는데 이자를 꼬박꼬박 잘 내지 못해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거나 아니면 자산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담보 가치가 맞지 않는다면은 어쨌든 기한 이익 상실으로 인해서 이제 돈 내놔라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튼 저 돈은 뭐 갚아야 되겠죠. 갚지 않고서는 뭐 계속 따라다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국가는 좀 다릅니다. 가정하고 조금 다른 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빚 내는 게 영원한 빚이 아니라 이렇게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가 있는데 이 국가 빚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 이 그래프 잘 보이시죠?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 있죠. 국가 빚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국가가 빚을 갚는 방식은 희한하게 좀 우리하고 좀 다른 부분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한 30년 전에 집 하나 얼마 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부터 30년이면은 한 1990년? 1990년대 한 4천만 원? 뭐 이래주면 집 살 수 있었죠.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면 집 살 수 있었다 아닙니까? 자, 그런데 1990년에 5천만 원 빌렸어요. 5천만 원. 그래서 지금 2000년도에 5천만 원을 갚습니다. 물론 5천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긴 하죠. 그런데 1990년에 5천만 원과 지금의 5천만 원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 5천만 원은 그때는 집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천만 원 가지고는 전세도 못 들어가지요. 돈의 가치가 그만큼 형편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돈의 가치가 형편없어졌어요? 그동안 돈이 많이 늘어서 그렇죠. 바로 요게 국가가 빚 갚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1번 국가는 뭐냐면은 이 빚을 그냥 계속 들고 있어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돈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예전보다는 액수로는 굉장히 빚이 많아졌지만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이 돈의 가치가 빵빵빵빵 떨어져 가지고 실제로는 얼마 안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게 국가가 빚 갚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국가가 빚 갚는 방식은 나라가 망하면 그냥 떼먹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거기 어디 있어요?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뭐 독일 망하면 독일한테 돈 빌려 간 사람들 안 갚아도 됐겠죠. 뭐 일본 망했다. 누가 갚겠습니까? 그럼 망하면 안 갚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망하면 없어요. 돈 받은 사람들 다 떼입니다. 우리나라가 망하면 안 갚습니다. 자, 요게 또 두 번째죠. 그러면은 나라가 안 망하면 어설프게 되면 정리하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국가가 빚 갚는 방식은 이렇게 오래 버틴기 가지고 돈 가치 하락으로 저절로 갚아지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된다. 두 번째는 나라가 망하면 떼먹을 수가 있다. 근데 나라도 안 망하면 그렇다고 해서 국가도 어중간하게 되면 바로 우리 IMF 사태처럼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개판난다입니다. 개판난다. 나라의 자산들 엄청나게 이 국가 빚 때문에 그래요. 빚 때문에 나라의 자산들 완전 헐값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 빚을 내는 동안에는 국민들이 그 돈 가지고 재밌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라가 어설프게 완전히 망하면 아예 막 다들 쳐버리고 새 나라를 건설해서 난 모르겠어 하고 정통성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하고 그거 빌겨요 하고 만들면 되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면 갚아야 돼요. 그때는 완전히 헐값으로 갚는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도 우리는 그때 IMF 때 팔아먹기라도 있었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었다 아닙니까? 뭐 기업들 뭐 자산들 외국에 헐값에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인들 엄청나게 주가지수 400포인트대 굉장히 싸게 그때 한 1200포인트 1000포인트까지 갔었다 아닙니까? 그걸 3분의 1 가격으로 다 사붙잖아요. 엄청나게 박앤세일해서 한국 좋았죠. 그렇게 형편없이 싸게 팔 수가 있는데 그나마 팔 게 있어서 그렇지. 근데 팔 게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팔 게 없다 그러면은 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팔 게 없다 그러면 또 뭐 베네수엘라처럼 거지 되는 기죠. 아르헨티나처럼 거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가가 이렇게 채무를 내는 동안, 빚을 내는 동안 있죠. 이 빚을 누가 씁니까? 이 빚내가 누가 써요? 국민들이 쓰죠. 국민들이 사먹죠. 그럼 어쨌든 빚은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현재 벌어드는 게 아니고 누구 거예요? 미래 세대,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요마이 컸고 쪼매난 아들 있죠. 쪼매난 아들이 나중에 좀 성장하면 그때 갚을 거다 하고 미래 세대 수입을 담보로 해서 채권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돈 벌어서 줄게. 채권을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빚 아닙니까, 빚. 그런데 그 아들 그 담보로 땡겨가지고 누가 쓰노? 우리가 쓰죠. 이번에 여러분들 아마 4차 재난지원금 받으면은 그거 아마 채권 발행해서 준다고 안 그럽니까? 그리고 뭐 전 국민한테 주자는 사람들도 있고 좀 어려운 분들 두텁게 좀 많이 주자 이렇게 하는 적도 있는데 그거 받고 사실 좋아하면 안 돼요. 그 누구 돈입니까? 채권 빚이잖아요. 그 빚은 누가 갚아야 되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그 아들 딸들이 빚내가지고 내한테 주는 돈 가지고 아이고 정부에서 뭐 재난지원금 주니까 좋네 소고기나 사 먹고 기뻐하죠. 양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양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 여튼 이 국가 채무를 갚는 방식에 있어서 만약에 IMF처럼 우리가 팔아물기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기면 괜찮아요. 그런데 팔아물기 없을 때 그런 일이 생기면 진짜 국민은 비참해지고 그 과정에 국가 채무로 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까져나 사먹고 하는 걸 갖다가 공짜 돈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아껴 써야 돼요. 국가에서 돈이 넉넉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를 좀 한번 견뎌보려고 주는 건데 그걸 좋다고 공짜 돈 받았다고 헤헤 그러면서 까져 사먹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빚 내는 동안은 좋은데 갚는 동안에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 내년에도 딱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년에 돈 이만큼 쓰겠다고 했어요. 요만큼 쓰겠다고 했습니다. 요만큼 쓰겠다 했는데 지금 내년에 세수는 요것밖에 없다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빚낸다 하는 거 딱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 빚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위기가 극복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이 빚낸 걸 갖다가 허투루 쓰고 돈을 빚내가 흥청망청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은 정말로 힘든 일이 오겠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께 주식시장 말씀드리기로 했죠. 주식시장 뭐냐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빚내서 돈을 주잖아요. 돈을 주면 이게 사람들한테 주죠. 그럼 그 돈이 또 어디로 갑니까? 나라 안에서 뱅글뱅글 돌아다니겠죠. 뱅글뱅글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뱅글뱅글.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기업에 들어가든 어디 들어가든 바로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저렇게 푸는 게 또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길 유인하는 것들도 있고 여튼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빚 낼 수 있는 동안에는 참 좋습니다. 주식시장도 정말 좋을 거예요. 좋은데 그 빚을 더 이상 내지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딱 접어들어서 정말로 부도 상태에 딱 접어들게 되면 이 주식시장도 그동안 좋았던 거 한 방에 날리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국가 채무도 있고 뭐 요 국가 채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그런데 여튼 이 돈이 늘어나는 환경이라서 우리가 투자를 어떤 생존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국가 채무도 그간 늘어나게 될 것이고 또 그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차피 거품은 발생이 되어 있는데 그 거품은 정상적인 게 아니라서 언젠가 꺼지게 되어 있고 우리한테 독화살이 되어서 날아올 것이 분명합니다. 최악의 경우 우리 한국 돈이 가치가 없었을 때 과연 한국 돈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 들고 있어야 되겠는가?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평상시에 한국 돈 이외의 다른 나라 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금, 부동산 이런 거 분산 투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욕심이 너무 과하면 안 된다. 이런 책을 평소에 즐겨서 읽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거품이 발생하는 동안은 좋은데 거품 꺼질 때 결정도 좀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자, 하여튼 빚이 늘어나고 돈이 늘어난다. 그럽니다. 자, 늘어난 동안 좋은데 갚을 때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또 만약에 갚지 못해가지고 정말 아르헨티나나 저기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죠.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한 것은 지금 고객 예탁금이 8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한 54조 정도 되는가 봐요. 또 그리고 신용으로 한 16조 정도 빚내서 또 주식을 샀다고 합니다. 참 개인 투자자들 엄청납니다. 빚내서도 16조나 내가 사고 돈을 54조나 지금 들고 있습니다. 또 은행에 있는 뭐 100조 정도 또 이야기하죠. 뭐 전체 다 하면 1000조 정도 이야기 안 됩니까? 시중 유동자금 엄청나요. 이게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난리 납니다. 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면 진짜 엄청나질 거예요. 자, 여튼 개인들이 돈이 많아서 또 시장을 또 이렇게 약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소형주는 오늘 뭐 이렇지만 중소형주 최근에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운송장비 보험 이런 업종들 들어왔습니다. 돈이. 자, 그리고 오늘 뭐 시장에서 이렇게 핫했던 종목들 살펴보면은 자, 이 모토닉은 수소 관련해서 테마로 형성이 돼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프로텍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 갔는데 이건 뭐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테마가 형성이 돼서 또 녹십자 M에서는 우리 전염병 관련해서 이렇게 연상 갚았어요. 나머지도 이렇게 있고 후손 같은 경우는 또 이산화탄소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올랐습니다. 현재 시장에 돈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형성이 많이 됐고 또 국가에서 예산을 또 발표했고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내일부터 또 정치에 정부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정책 테마주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돈이 많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택도 없이 오를 종목들이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좌 순환하기에는 환경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 벌면서도 그렇게 기뻐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실물 경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물 경기는 좋지 않은 가운데 생존을 위해서 돈같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몸담고 있는 건데 그나마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돌아와서 움직이는 바람에 테마가 형성되는 거지 참 서글픈 현실은 맞는 겁니다. 자, 일단 이런 종목들 어떤 테마가 형성되었는데 지금 당장 접근하기는 좀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대부분 다 많이 올라가지고요. 지금 당장 접근하기는 좀 그런데 그중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볼만한 종목들도 조금 있어요. 오늘은 뭐 시간도 이미 많이 흘러가지고 일일이 좀 살펴보기 힘든데 오늘 이 종목들 그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들이 이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튼 오늘 여러분들께 국가 채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가 빚을 갚는 방식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드렸고 또 빚을 내고 있는 동안에는 뭐 상당히 좋겠지만은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시기는 상당히 고통스러울 거다. 이렇게 그런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그리고 현재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마냥 즐겁지만 않은 상황인데 뭐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참가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라는 거. 참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참 답답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국가에서 아예 돈이 많아가지고 빚을 안 내고 정말 국민들한테 다 잘 해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뭐 사우디처럼 석유가 나는 나라도 아니고 뭐 브루나이처럼 그런 나라도 아니고 카타르처럼 그런 나라도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뭐 자원이 없습니다. 자원이 없어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해서 맨손으로 일가 살아야 되는데 한 1962년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처음 시작이 됐습니까? 60년도부터 시작해서 40년, 한 70년 정도 했나요? 70년, 60년 정도네요. 6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사람들도 일하기 싫어합니다. 그냥 우짜겠노? 일하기 싫어하는데 우짜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보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요새 좀 어떻나 하길래 욕심을 버렸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편하게 살라고요. 욕심을 버렸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요즘은 뭔가 잘 되려고 뭐 억지로 하기에는 참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욕심을 버리고 그러려니 하고 있는 게 안 좋을까 싶어요. 투자도 뭐 마땅히 할 게 없잖아요. 그러려니 하고 또 지키려니 하고 또 이쪽으로 하는 거죠.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자, 이상입니다.